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의 사고 제2장 토템적 분류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적 사고에서 단어를 분해하는 것은 손재주꾼이 헌 잠용종 시계를 분해하고 그 톱니바퀴를 떼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아직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용도로도 쓰이고 또 기능을 좀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둘째, 신화에 쓰이는 이미지도 손재주꾼의 재료도 순수한 생성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찰할 땐 그것들의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긴밀히 결합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 엄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료가 아니라 가공품이라는 점에서 역시 엄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새 체계에 이용할 때 전에 가졌던 필연성은 제약이 되고 그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반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소 하나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환의 일군의 특징을 부여하는 의미체계와 미적 체계의 상수로 존재합니다. 원시인의 사고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들은 인간과 어떤 유사성을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어지부아족은 초자연적 세계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을 초자연적 존재라고 일컫는 것은 인디언의 생각을 약간 곡해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자연 질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성과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성이 구별되고 그 중에는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분류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은 생물을 언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선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언어가 없는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포함됩니다. 동물은 다시 달리는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의 세 군으로 분류됩니다. 각 군은 이번에는 더한층 세분되어 땅에 사는 동물과 물속에 사는 동물, 주행과 야행으로 나뉩니다. 원주민의 분류법은 조직적이며 견고한 체계에 이론적 지식이 의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동물학과 식물학에서 사용되는 분류법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민의 어휘로 구별되는 변종의 수는 250종을 넘으며 과거에는 아마도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시인의 어휘들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과학적 전문 용어들과 어떤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개한 인디언들은 자연물의 명명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부족의 지표를 열어서 각기의 종의 성질에 가장 적합한 명칭을 정했습니다. 군을 나누고 하위 군을 구분짓는 데 대단히 정확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 동식물의 원주민 용어를 기록해 두는 것은 단지 경의와 성의를 표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과학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매사냥의 의례에서 이항 대립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히다차족은 구덩이에 숨어서 매를 사냥합니다. 매가 구덩이 위에 놓인 먹이에 끌려서 지상에 내려오는 순간 사냥꾼은 재빨리 맨손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이 방법은 일종의 역설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이 덫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이 덫에 걸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시에 사냥꾼이 되고 또 사냥감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 중에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소리뿐입니다. 그놈은 자신을 노획하기 위해 덫이 쳐지는 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을 뿐더러 사냥꾼의 노획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걸려들 덫을 빼돌리는 짓도 하면서 사냥꾼과 대적합니다. 히다차족에게 매 사냥의 의례상 중요한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함정을 이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신화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매를 잡기 위해 사냥꾼이 유난히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 사냥의 의뢰를 분석해 보면 천상의 노획물과 지하의 사냥꾼이라는 가설이지만 이원적 체계가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 체계는 또한 사냥의 공간적 영역에 있어 상하 관계의 가장 강한 대립을 나타냅니다. 매 사냥에서 사냥 전과 그 도중과 사냥 후에 이루어지는 의뢰의 극단적인 복잡성은 신화 유형학에서 그 의뢰가 차지하는 예외적 위치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는 그 의뢰를 사냥꾼과 사냥물 사이의 최대 거리라는 구체성으로 표현됩니다. 신화나 의뢰에 나오는 동물, 식물, 광물, 천체나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복잡한 과제로서 민족지 연구가가 충분히 해내기에 참으로 벅찹니다. 그러나 이것 밖에도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문화의 의미체계 속에서 앞의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도 반복되는 세심한 추이, 끊임없이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수고, 또 동물의 식성과 그에 따른 습관을 알기 위해 배설물의 조직적 분석도 마다 않는 비범한 발상을 통해서 원주민은 풍부하고도 정밀한 관찰을 해내는데 그 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확실히 유용한 일입니다. 1차적 토템과 2차적 토템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꿀벌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템 동물입니다. 그러나 누어족에서 꿀벌은 비단뱀과 몸체의 무늬가 유사하기 때문에 2차적 토템이 됩니다. 따라서 비단뱀을 토템으로 하는 사람은 꿀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연관이 빨간 개미와 코브라 사이에도 있습니다. 코브라를 가리키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갈색의 물건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킴벌리 지방에 사는 부족들의 경우 꿀벌의 의미론적 위치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명사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은가리닌족은 이분법을 3단으로 나눕니다. 먼저 사물을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생명 있는 것은 지각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지각이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6범주를 가진 언어에서는 제조물의 범주에 통나무 배와 꿀이 함께 포함됩니다. 통나무 배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꿀도 꿀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범주 가운데서 얼마간의 범주가 손실된 언어에서 동물과 제조물이 하나의 부류로 묶어지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